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세 번째 3교시 2영역의 사회복지 행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번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 앞에 보면 1교시에 배우는 영역으로 사회복지 행정 또 사회복지 조직 그 특징에서 반드시 나오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피한다라는 표현치, 사회복지 조직이 꼭 직접이란 말을 꼭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따로 있겠지만 꼭 굳이 피한다라는 말은 좀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놔둬보시고, 정부 이외에 지원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보편화된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민간 부분의 개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만들기 어렵고, 설사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측정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야말로 객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측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됨으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은 거 말이 안 되고, 기업 조직과 비교할 때 대표적 차별성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아니죠. 오히려 기업 조직이 효율성을, 그리고 공공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은 효과성에 보다 큰 비중이 차별화되어 바꿔졌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1번은 이연령 비연령에서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민관 협력제 아주 강조되고 상생 좋습니다.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이건 여러분을 서비스로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네요.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은 탈시설 아닙니까?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뭐야? 탈시설화는 바로 생활시설을 축소하고 이용시설을 확대하자. 생활시설을 준다 하더라도 생활시설을 다변화 그리고 소규모화하자라고 하는 게 탈시설화거든요. 때문에 이용시설을 늘리고 생활시설, 뭐냐면 시설보호라고 하는 생활시설을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2번은 틀린 거지요.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리기관은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답은 2번이 그냥 서비스로 준 문제네요. 28번에 보시면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으로 구조화된다. 조직 내 권위는 관료제라고 할 때 관료제는 다 출제가 되겠지만은 폐쇄 체계 이론으로서 고전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 관료제인데, 관료제에서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 관료제의 특징 그리고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주된 출제 보면 줄줄로 봅니다. 관료제는 어떤 관료제든 간에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시키고 있다. 분업의 원리. 또 관료제는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직적으로 유기화하고 있다. 계층제의 원리. 모든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 합법적 지배나 규칙에 의한 지배.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사적 감정은 전면 배제돼야 된다. 몰인정성. 업무 처리에 관한 결과물, 산출물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 문서주의. 그 외에도 경력지향이나 이런 등등을 쭉 특징으로 했습니다. 조직 내 권위는 원칙적으로, 권위는 수직적으로 유기화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지.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몰인정 맞는 거지. 옳은 것이니까 니은 번.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칙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법적 지배 맞는 거지. 업무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을 추구한다. 분업의 원리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서비스 문제로 여러분에게 제시된 듯합니다. 29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조직 구성원은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비공식 집단이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서비스. 사회 행정론은 앞에서 A형이지만 앞에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시켰네요. 인간관계론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설명할 것 없죠. 인간관계론입니다.
30번에 보시면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민간 사회복지 조직을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뭐예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영리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을 중심한 지역 주민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법적 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되겠는데, 사회 서비스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업무도 같이 합니다. 틀린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사회 서비스 공급에 영리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한국사회복지조직에서 특히 사회적 기업의 영리기관도 참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의 재원이 다양하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31번 보면 행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그러죠. 에드호크라시. 에드호크라시에는 프로젝트 팀이나 많은 팀이나 위원회, 프로젝트 팀, 매트리스 조직 이런 등 이 에드호크라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트리스 조직은 기존에 있는 기능별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상황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변수를 유연하게, 그래서 효율성을 그대로 기능별 조직의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연성을 같이 가미하고자 하는 이런 조직 운영을 행렬 조직,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행렬 조직은 보통 기존의 효율성 지향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연성 지향 조직의 성격을 같이 가미한 조직을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위계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른 것이고 부서별 구분은 기능별 분담이기 때문에 이건 관료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료제가 되겠어요. 관료제. 사실은 행렬 조직은 비전형적 조직이 되겠어요. 다음에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은 아니죠. 행렬 조직은 기존의 기능별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공식적 조직입니다. 공식적 조직. 다음에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유연성을 저하시켰다. 아니죠. 바로 조직 유연성을 가미했다는데 아주 유용한 조직으로 선호를 받고 있는 것이 매트리스 조직이 되겠습니다.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 유연성이죠. 답은 4번이겠네요. 현실에도 작동하는 조직입니다. 5번은 말이 안 되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2번에 보시면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조직의 보통 조직의 구성 요소 또는 조직의 구조, 조직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통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보면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보통 복잡성, 조직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배분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업의 원리 또는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층제라고 하면서 수직적 위계화라고,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 기능을 분담하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눠놓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좁은 의미의 조직 구조가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조직에 관한 업무를 얼마나 명쾌하게 드러내 보이는가, 소위 명문화되어 있는가를 공식화라고 합니다. 공식화.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직권과 분권이라고, 여기까지 합친다면 넓은 의미의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말은 여기 조직의 구성조소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거.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큰 조직, 작은 조직, 구성원 수 가지고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직무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그죠? 표준화, 획일화되어 있다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선택의 폭은 줄어드는 거지.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다음에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은 증가한다. 그렇죠? 기능의 분담의 개수도 늘어날 것이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도 다층화될 거예요. 직권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직권과 분권은 의사결정 권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직권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부서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독 가져가는 것이고 분권은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권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권이나 분권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안 읽어도 되겠지요. 3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역시 첫날 배우는 것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나눠보지 않습니까? 일반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은 어찌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 법적 조건이나 또는 경제적 조건이나 또는 기술적 조건이나 인구학적 조건이나 또는 정당교체 같은 정권교체 같은 정치적 조건이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사회복지 조직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전제되는 환경은 과업환경 또는 과제 환경, 그건 과업에 의해서 업무 환경이라고 합니다. 업무 환경에는 클라이언트 제공자 또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재원 제공자, 수혜자 또는 소비자, 경쟁 조직 등등을 우리가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조건. 인구 사회학적 조건은 사회 문제와 욕구를 가늠하게 만든다. 그렇죠? 소위 벌써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아주 10여 년이 넘도록 고통을 주는 문제. 앞으로 아주 가장 두려운 문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반 환경에 속합니다. 빈곤이나 실업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또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 굳이 배경 확대할 것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네요. 모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효율의 규칙상 준예산 체계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재는 넣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만 일별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추가 경정 예산도 있고 준예산도 있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효율의 규칙에 보면은 거기에 준예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준예산 조항을 보면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은 뭐냐면 휴계년도 개시 전까지도 법인이나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법인이나 시설은 업무 중단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효계 규칙에 있는 몇 개의 사항에 대해서만은 대표이사나 시설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래서 임직원의 보수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의 보수 있습니다.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헌법 규정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예산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점 여기 나와 있지요. 리더십에는 특성 이론도 있고 또 행태 이론도 있고 또 상황 이론도 있고 또 변혁적 지도성 이론도 있고 또 섬기는 서번트 지도성 이론도 있고 다양한 이론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브레이커 버튼 관리망 연구 또는 관리격자 연구지요. 브레이커 버튼 이것은 행태 이론 중에 하나로서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을 9단계로 나누어서 81개 유형의 지도성으로 세분화한 거였어요. 물론 크게 보면 우리가 그림에 그린 것처럼 클럽 동호인형, 맨날 놀자판
인화지향의 9점, 과업지향은 0점에 있는, 그런가 하면은 과업지향형 일은 9점, 인화는 제로.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통합형 최대형, 무능력형 일도 못하고 과업도 제로임, 가운데연 중도형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보게 되지만 섬세하게 한다면 81개 유형으로 지도성을 나눈 거였어요. 브레이크와 모터는 관리격자 이론에 의하여 과업형이 가장 이상적 리더다? 아니죠. 과업형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구로 나눈 T명이나 통합형을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왔던 거였어요. 피들러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우성이 모두 불리하면, 상황 여건이 모두 열악하면, 상황 여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상황 여건으로. 그래서 이 상황 여건으로 든 세 가지가 모두 열악하면 원리 원칙대로 과업지향이어야 되고, 상황 여건이 아주 좋으면 역시 과업지향. 다시 말해서 피들러의 상황이론의 결론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회사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거나 회사의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과업지향이요, 애매할 때만 인화지향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불리하면 과업 중심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틀린 거지요.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 허쉬와 브랜차드도 역시 상황 변수를 고려했는데 그 중에 특히 구성원의 성숙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직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 소위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의명,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시형이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보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다면 지시형이 좋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군요. 퀴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리더십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 달성과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퀴인이 제시한 리더십에는 비전 제시형, 목표 달성형, 동기부여형, 그리고 분석가, 이렇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비전 제시형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이런 리더로서 그래서 상당히 조직의 유연성, 외부지향적이면서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리더를 바로 비전 제시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목표 달성형이나 과업 주도형, 목표 달성형을 과업 주도형인데, 이 사람은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기부여형은 이 사람은 인간관계 조성이나 조직 성원들의 관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형 과업 주도형은 과업 지향으로, 그리고 동기부여형은 인화 지향형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잠재성을 끌어올리려는 분석가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퀴인의 리더십의 유형은 그 종류 자체가 축제가 될 것이다 해서 첨부자료에 올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동기부여형과 목표 달성가형은 상반된 가치, 동기부여형은 인화지향으로, 그리고 목표 달성형은 과업지향으로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비슷합니다. 놔둬보시고,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맥클랜드는 성취동기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레이에 의해서 등기가 하고 맥클랜드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이 성취동기가 되겠는데, 성취동기는 그냥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동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것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를 성취동기라고 합니다. 그 성취동기, 그것도 부족하지. 그 정도는 동기 중에 포부 수준이라고, 어지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도전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을 성취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개나 꺼리나 이렇게 다루는 것은 다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난제에 대한 도전 야망을 가진 사람을 성취동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성취동기에서는 맥클랜드는
소위 성취동기에서 세 가지 욕구를, 인간들은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취 욕구, 친화 욕구,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취동기는 자원봉사 관리에 적용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욕구 유형에 따라 배정할 업무가 다를 것이다. 어떤 욕구가, 기억 욕구가 강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자에게 말벗대기 등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자, 이것은 당연히 친교 욕구가 되겠네요. 친교 욕구. 그다음에 니은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팀장 등 관리 업무를 맡기고, 이건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이 되겠네요. 디귿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후원자 개발 등 다소 어려운 업무를 배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성취 욕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을 제기하면서 인간들은 이처럼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 배정이나 아니면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성취 욕구, 친교 욕구, 그리고 권력 욕구로 나눈 사람이 맥클랜드. 어떤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세 개의 범주,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허스버그 동기유생 이론에 의하면 감독이나 안전, 이런 환경 욕구는 유생 요인에 해당된다. 그렇죠? 동기 요인은 자기 발전에 관련된 욕구나 또는 일 자체에 관련된 욕구.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장의 욕구는 관계 욕구보다 상위 단계이다. 성장의 욕구와 관계의 욕구를 다룬 것은 알더퍼가 되겠고, 맥클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성취 욕구, 친화 욕구, 권력 욕구로 나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번은 알더퍼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고, 맥클랜드는 성취 욕구, 친화 욕구, 권력 욕구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아담스는 공평성 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죠. 좋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거네요. 3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만족은 직무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직무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직무 몰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옳은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집단 사고를 통한 사고력 개발, 창의력 개발 기법인데, 집단 사고를 통한 사고력,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에는 4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4대 원리. 비판 금지, 자유 분방, 양산, 군계 일학이죠. 양을 강조, 양산, 그리고 결합과 개선, 4대 원리.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의 양을 강조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히 수많은 작물이 중에서도 쓸만한 공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조직 내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만을 갖는다. 1970년대 이전에는 갈등은 무조건 100% 부정적 용어였지만, 이제는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이 강조될 정도가 아니라 보편화된 시대가 됐어요. 틀린 거죠. 소진은 일반적으로 열성 단계, 심취 단계, 좌절 단계, 무관심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이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문제가 나왔네요. 답은 5번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39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 자원 관리의 방법은,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가 된다. 이걸 가지고는 모르겠고요. 많은 것이 있으니까 직무에 대한 업무 내용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류한다. 직무 명세서 작성의 단계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가 무엇이냐, 직무. 그래서 직무의 내용은 무엇이고, 직무 담당자는 뭐가 필요하고, 직무 내용이 무엇이고를 정리한 것을 직무 기술서라 하고, 직무 담당자는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학력을 가져야 되느냐를 정리한 것은 직무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결과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직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직무 평가에 의해서 소위 보수가 책정되고, 아니면은 직무의 난이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직무명세 작성의 정단계는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예산 수립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또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국가 예산 전청이나 똑같이 사전 의결의 원칙, 통일성, 단일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완전성의 원칙, 엄밀성의 원칙, 수지담보 금지의 원칙 등등 많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 휴게 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또는 헌법상 예산의 원칙도 휴게연도 개시 정해진,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휴게 규칙에 의하면 바로 예산 휴게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휴게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음에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물론 수지 균형을 흑자 예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국정운영의 예산도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도 언제나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고도 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직, 이것은 원칙은 되지 않고 바람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람이죠. 휴게연도가 중첩되도록 단연도로 수립해야 한다. 원칙적으로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휴게연도, 예산의 개념 자체가 1휴게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화폐고로 표시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연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라는 이름으로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휴게연도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요. 즉시 심의 의결, 이것은 바로 예산이 집행된 후 먼저 결산하고 그리고 결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사 업무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집행된 후 심의 의결 차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것을 심의 의결한 다음에 그리고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하는 차례로, 이건 차례로도 바뀐 거예요. 세입세채는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완전성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교재에서 다 나와 있는 거지요. 다음에 41번, 지금까지는 모두 우리가 이론에 다뤘던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1번은 교재에 빼놓고 이걸 이렇게 하고 넘어갔더니 요걸 출제를 했어요. 요건 제가 다루지 않았던 생정론의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페러슈로 만든 이런 학자들이 주장한 서비스 질 측정도, 서비스와 질, 퀄리티의 결합으로 나온 것이 서비큐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큐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제가 이것을 서비큐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를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 그래서 서비큐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거기에 보시면 중립성, 신뢰성,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있는데, 자, 서비큐얼의 5대 차원은, 서비스큐얼의 5대 차원은 그야말로 나중에 레이터가 아니라 R로 시작하는, 발음이 그렇습니다. 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라이어빌리티에서 신뢰성, 또 A가 되어 있죠. 보증성, assurance. 다음에 T, 그러니까 유형성, tangibles. 그리고 E, empathy, 공감성. 그리고 R, 반응성. 리스폰스죠. 리스폰시비니스. 그래서 어떤 영어로 쓰지만 나중에는 L로 시작하는 레이터가 아니라 R로 시작하는 레이터. 신뢰성,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아셔런스, 보증성 또는 보장성, 그리고 유형성, 탱저블스, 유형성입니다. 그리고 공감, 임패치, 리스폰시비니스라고 하는 대응성이나 반응성, 이것을 바로 서비큐얼의 5대 차원이나 5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서비스 품질, 서비스의 품질, 그래서 소위 서비스의 퀄리티지요.
측정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5대 차원을 물어봤습니다. 제 책에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첨부 자료 보시고 42번에 보시면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원칙. 자, 제가 암기를 8가지를 전문성의 원칙을 빼놓고 4개로 묶고 3개로 묶고 GGPP,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4개로 묶고 그다음에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 티읕으로 3개로 묶고 해서 8개를 차례대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 차례를 가지고 출제는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자, 옳지 않은 것, 충분성은 적절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가능한 한 이 독거노인의 필요한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또는 시간, 기간적으로나 충분하게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치매 예방 서비스 양을 증가시킨다. 다음에 연속성, 지속성의 다른 말로 이렇게 썼군요. 지속성. 그래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렇게. 다음에 접근성, 비용을 비싸서 못 오고 멀어서 못 오고 눈치 보여서 못 오고 스tig마가 발생해서 못 오고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접근성이 되겠어요. 책임성, 치매 예방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절차를 마련. 그야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위 의사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책임성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통합성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 연계성을 통합성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함, 이것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통합성이라는 것은 기관 간 협력성이나 연계성을 말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 내용, 그래서 구축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꼭 차례대로 암기해야 되지만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43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상은 A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토록 하였다.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 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요청하였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 지나치게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재활용, 크리밍, 다루기 쉬운, 쉽게 성과가 날 수 있는 대상만을 고객으로 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것, 의료는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소개하는 것,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스태핑은 인적관리. 자, 보겠습니다. A 지역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담당토록, 신규, 이거는 스태핑, 인사관리가 되겠네요. 5번에 나와 있고,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취업 방해, 개별적으로. 자, 이건 놔두는데 보통 개별적이라는 용어는 물론 오늘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맞춤형이라는 것이 개별적이라고 되는 것인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맞아. 그래서 누구를, 사례관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놔둬보시고 한번 연계를 해봤습니다.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했다. 취업 성공률에 방해되는 그 대상자들은 제거했다. 이건 크리밍이 되겠네요. 크리밍.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보낼 방안,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이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은 이제 서비스의 과활용과 사례 관리가 있는데 답은 하나만 찾아야 하잖아요. 과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 보면은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서비스 제공의 개별화,
사례관리의 5대 원칙을 보면 서비스 제공의 개별화,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확보. 서비스 제공의 개별화를 가지고 바로 개별적으로 거기를 사례관리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기획과 관리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하기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동태적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을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효과성, 조직운영의 책임성 등을 높이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에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퍼트도 있고 또 겐트 차트도 있고 월병 활동계획 도표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스와트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PDCA, 프렌, 두, 체크, 액션 이렇게 하는 PDCA 기법도 다 무수히 많은 기획 기법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퍼트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아니죠. 퍼트는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예요. 처음에는 유용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용한 거예요. 겐트 차트는 있죠. 그래서 겐트 차트는 거기 보면은 임계 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임계 통로나 임계 경로에 대한 정보 파악은 이건 겐트 차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퍼트에서 쓰는 거예요. 퍼트. 겐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건 프로그램 기획에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세로에는 활동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가로에는 시간을 정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느냐를 가지고 하는 활동 목표와 활동 목표별 시간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 놓은 도표를 겐트 차트라고 합니다. 책임행렬표는 제가 가르지 않은 영역인데 책임행렬표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별로 제시한다. 책임행렬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목표관리, MBO가 나와 있죠. MBO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MBO에서 보면은 각 구성원별의 목표, 각 구성원별 담당 활동, 각 구성원별 목표, 그리고 각 구성원별 목표 활동, 그리고 각 구성원별 책임 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표를 여기 나오는 책임행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별 목표, 구성원별 활동, 구성원별 책임 유형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책임행렬표라고 목표관리인 MBO에서 연계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이니까 어떤 본보기나 어떤 그 모델을 세우는 것이 되겠는데, 사례 모델링은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경험을 통해 획득해야 될 행동의 실제적인 본보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이끌어가도록, 실제적인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사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시용 경로가 아니라 어떤 모델을 통해서 학습 효과, 목표 행동 달성의 학습 효과를 이끌어가는 것을 사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마일스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월별 활동 계획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물론 마일스톤이라는 것도 있지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 기법입니다. 다른 설명 안 해도 모니터링 기법이고, 월별 활동 계획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은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월별 활동, 이건 다른 거지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시면 논리 모델을 적용하여 치매에 걸린 부모, 부양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논리 모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지도죠.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개념지도를 바로 이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모두 고른 것은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영양으로, 여기는 영양은 빼고 그냥 성과까지만 있으면,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매 부모, 그리고 치매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원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그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또 장소나 비용 등은 투입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행 비용 나와요. 저는 이건 투입 맞습니다. 다음에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 활동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말하자면 거기에 보면은 스트레스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로 끝나고, 완화 지원 활동이면 바로 활동이나 전환 개입이 되겠는데,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출이 되겠어요. 상담 전문가 10사람은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 성과,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의 스트레스 완화는 산출, 그로 인한 삶의 질 양상은 성과가 되겠어요. 기억번, 니을번이 되겠어요. 함정은 니은번에 받네요. 함정은 니은번에 받어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면 마케팅 믹스,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서비스 문제가 나왔군요. 4P.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또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은 무엇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바로 상품인 프로덕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듭니다 라고 하는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어디로 찾아오시고, 직접 오시고 싶으면 주소 어디로 해서 찍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상세한 약도, 지도,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프레이스, 유통이라고 하면 접근성을 보여주는 거죠. 프레이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어떠한 만족도, 또 사유에 대한, 개인이나 사유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가 있게 될 겁니다 를 보여주는 프로모션 촉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또 그런가 하면 프로모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냥 마케팅 믹서 4P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펄먼의 개별 사회 사업 문제 해결 모형의 4P도 있지만 바로 마케팅 믹스 4P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47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 현상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 놔둬보시고, 양적 평가 지표가 많을 때 증가되기 쉽다. 평가 지표 충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서비스 효과가 낮아질 수가 있다. 보통 지나치게 양적 측정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크리밍이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기준 행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거기에 보면은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했다는 부작용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서비스 효과성보다는 지표 관리, 양적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을 기준 행동이라고 합니다. 기준 행동이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지금 한 6, 7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좀 오래됐다는 기억이 있는데 나온 것 같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회복지 평가 기준에는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공평성도 있고 노력성도 있고 품질도 있고 뭐 영양도 있고 많습니다. 대응성이랑 반응성도 있고 노력.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으며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로 측정되는 것은 그것은 영양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양이라고 합니다. 몇 명의 클라이언트를 만났느냐, 그 클라이언트를 몇 번 만났냐 이렇게 나오면 노력이지만 변화의 정도로 알아보는 것은 영양이 되겠어요. 효율성에는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이 얼만큼이느냐, 아니면 보여준 산출에 대하여 얼마나 적은 비용이나 시간을 들였느냐를 보는 겁니다. 목표 달성 정도로 측정되는 것은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대안 비용과의 비교로 측정되는 것은 이건 효율성이 되겠지요. 서비스가 인구 집단에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로 측정된다.
배분된 정도로 측정, 인구 집단의 얼만큼이나 서비스 집단의 형평성에 배분된, 이걸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도 측정도. 자, 이건 과정이라고 하는 그 잘 쓰지 않는 과정.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평가의 유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기 보면 총괄평가, 형성평가 나왔군요. 평가를,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유형을 보면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성평가, 가정평가라 하고, 프로그램의 정책이 마감이 된 후에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동시에 상대 비교도 해보고, 동시에 미래도 예측해보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진단평가가 될 겁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영향평가, 품질성 평가, 반응성 평가. 뭐 마침 앞에서 나왔던 그 문제는 이것은 총괄평가였습니다. 모니터링 평가를 넓은 관념이면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라고 하지만, 좁은 의미로 모니터링이라고 말을 쓸 때에는 과정평가, 형성평가를 말합니다. 목표 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효과성 평가라 하고, 총괄평가에서 사용을 합니다. 총괄평가는 성과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적에 대상을 어떤 범주로 할 것이냐. 전체 인구, 일반 인구, 위험에 노출될 인구, 위험 인구, 위기 인구, 그 중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구에서 클라이언트 인구, 표적 인구, 그 중에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아니라 직접 제공받는 인구, 참여 인구지요. 그것을 클라이언트 인구라고 합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보편주의 운영 이념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선별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위험 인구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표적 인구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일반 인구란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은 위험 인구, 위기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많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진다.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눠줘야 될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 인구를 늘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7회 3교시 2영역 행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봤고, 이 행정론은 뭐 마침 여기 보면은 한 1.5 정도가 제가 좀 누수던 것이 있습니다. 다루지 않은 용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건 모두 여러분의 교재에서 배웠고, 아니면 여러분 교재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론 교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